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선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인데요.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고 일자가 잡혔으니까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제 옆에 바로 계신 박상수 변호사부터 좀 여쭤볼까요? 선고 결과로는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빨리 지금 선고가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저런 어떠한 판결문을 길게 쓰지 않으면서 약간 열린 엔딩일 수 있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그게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죠. 아, 근데 이제 파기환송.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이게 유죄 취지라는 건데, 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만 형량이 얼마인지를 대법원이 정해주질 않아요. 그건 다시 이제 고법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서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유죄는 유죄인데 100만 원 이하면은 100만 원보다 낮으면은 피선고권은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에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정치적인 눈치 때문에 재판을 미루고 있다라던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예.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냥 대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파기 자판으로 유죄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해버리면 결말이 열린 결말이죠. 결론은 안 난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되니까 그냥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뭐 이후에 재판이 진행된다 뭐 이 정도 논란만 좀 남는 채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기 가는 때문에 거네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텐데, 예. 워낙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네. 이건 그냥 합리적인 예측인 예측이다. 불가합니다. 예. 김철근 총장은 어떤 답을 하시겠나요? 예. 저도 파기환송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하거나 파기 자판을 하거나 네. 이 세 가지인데, 기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굳이 예. 선거 전에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예. 선거 전일 뿐만 아니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이잖아요. 후보 등록 마감일이요? 아니죠. 아니요. 후보 그거는 한 등록이 10일 있어요. 10일 있지만 예. 어쨌든 그 전에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열흘 사이에 혹시 파기 자판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본다면 대법원이 그 선고 일자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각을 해서 무죄가 될지, 무죄 확정이 될지, 아니면 파기환송을 해서 거법으로 다시 돌려보낼지, 파기 자판을 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보 등록을 열흘 전에 하기 때문에 예. 혹시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예.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파기환송할 가능성. 그렇게 하게 되면 이른바 고법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확정되기 전에 네.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끝나는 거고, 법원으로서는 3심에 왔을 때 시간을 벌어주지 않고 빨리 판단해서 보냈다. 네. 결정을 했던 거고, 네. 결국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이른바 자격 논란에 예를 들면 무슨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걸 가지고 네. 문제 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오히려 대법관 분들이 가장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상수 변호사 말 중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형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보내니까 네. 사실 1심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그쵸. 상태였다 네. 보니 이대로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해서 막 논란이었는데 전혀 알 수 없게 벌금 1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도 알 수 없게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뭔가 그 상태로 열린 결말로 네. 대선은 치르게 되는 그러면서 그런 거네요. 대법원은 부담을 덜어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뭐 여기서 선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러기가 딱 요게 딱 알맞은 합리적이고 결론인가요? 예 그냥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결론인데 예, 그 외에 나머지 두 개가 나오면 굉장히 뭐 어느 쪽이든 한쪽 정치 세력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예. 여기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예측이 가능하네요. 저는 사퇴 규정, 예, 무죄 확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으려면 선고를 네, 대통령 선거의 뒤로 미루겠죠. 그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지금 파기환송을 한다는 자체는 고법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아니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바뀌는 유죄 취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전에 판결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고법에 어떤 판결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보기에는 고법의 판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판례로 들었던 게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문도 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두 분 박상수 변호사나 김철근 선배님 평소에 정말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진심일까? 만약에 진심. 확신한다면 네. 저랑 뭐 이렇게 저녁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예. 할까요? 하시죠. 하시죠.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하시죠. 그러면, 우리 예, 예. 전체 우리 제작진 저녁 네. 내기 하는 겁니다. 예? 소고기 먹어도 되나요? 아, 그거는 뭐 두 분한테 뭐, 물어보시고. 예. 네, 사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뭐 저녁한테 예. 얻어먹겠네요. 저는 앉아서 얻어먹네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먹지. 네, 저는 무죄 확신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공작적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예. 아마도 네. 쐐기를 받기 위해서 선고를 좀 땡겨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 올라간 사건은 사실은 상고 기각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통계까지는 뒤져보지 못해서 제가 그런가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분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네, 전원 합의체일 경우에는 그 상고 기각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상고 기각을 해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파기 자판도 가능성이 낮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가장 높은 확률은 파기환송이다. 파기 환송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원합의체로 갈 때는 보통 이제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를 가거든요. 예, 물론 이처럼 이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때도 전원합의체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판결의 추이를 보면은 1심은 대법원 입장을 따라갑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대법원 입장과 어긋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교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심에서 대법원 입장과 동일했다면은 보통 상고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상고가 우리나라에서 상고한다고 해서 다 대법원 이렇게 판결로 다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이제 거의 다 무조건 3심을 해주니까 예, 이게 그 3심 상고심 가면 무조건 하는 줄 아는데 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안 그러면 대법원이 전국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대법원이 그 3심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심리 불속행 기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원래부터 그래서 양승태 코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3심제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3심제 보장을 위해서는 대법원 외에 상고법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하고 네. 상고법원이 적어도 3심은 하게 해주자. 이게 법원의 오래된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2심에서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네. 3심은 상고를 해도 사건을 안 해줘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해서 다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군요. 아니군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근데 관심 이제 있는 주요 주요 사건들이라서 사건들이 하도 다 상고심을 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상고심을 당연히 하는 줄 알아. 예. 그래서 막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나고 막 이러면 이제 변호사한테 막 탓을 돌려. 그럼 우리가 그게 아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모든 사건을 다 하냐. 예. 대법원이 보고 할 사건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법원이 그 할 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물론 정치인 이 정도 이재명 후보 정도 되는 정치인 사건은 대법원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져갈 때는 네. 결론이 같은데 가져가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럴 잘 수 있다는 없다. 거죠. 근데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즉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론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예. 그게 그냥 뭐 오늘- 2심도 해당이에요? 예, 선거법 그렇죠. 2심도? 예, 예. 선거법 2심 저는 도저히 제가 이 법률가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예. 용납이 안 되는 판결이긴 한데 네.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냥 이제 흘러가는 물대로 그냥 떠다니고 살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5월 1일 이것도 아까 앞에 방송에서 갑자기 방송하다가 떴어요.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로 떴어요. 나 그래가지고 약간 말을 못 잇겠더라고. 이게 5월 1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 등록 전이면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정도일까? 아니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일찍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일로 보면요. 예. 열흘을 줬기 때문에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파기환송이면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법률상으로는 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능은 하죠. 네. 네, 가능은 하죠. 지금 김지호 대변인은 그냥 계속 인자하게 웃고 계신데. 아이 뭐 다음 주에 뭐 먹을지 예. 잘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제작진분들 투표하셔가지고 네. 우리 고분이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래, 나는 네. 느끼는 게 이게 네. 김지호 대변인의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네. 더 그냥 파기환송 같아요? 아니 더 뭐랄까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예. 자신이 없어지네요. 제가- 민주당이 지금 못하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이심- 들어요. 아, 저희 그 2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그때 무죄를 얼마나 확신했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4시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죄 확신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4시간 동안 외치고 왔습니다. 그 정치인 김지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 김지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 그냥 뭐 근데 자꾸 뭐 이상한 지금 뭐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퇴 규죠. 예. 상식. 네. 뭐 지금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2심 무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유죄 주장은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관측이니까요. 저는 좀 민주당의 이제 희망 회로가 더해진 거죠. 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거의 90%의 지지를 받아서 완전히 일극 체제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경우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못 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단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을 때는 정치적 상처를 입겠죠. 그다음에 그 당내에서 경선했던 분들 비명계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낼 수는 있겠죠. 이런 후보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려나.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만약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대선 이후에 뭐 서울 고법에 어떤 또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량을 정하는 판결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 또 이 논쟁으로 넘어가게 그게 되는 후보 거라서 그거를 아마 그래서 판결문에 담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법원 예. 판결에요. 헌법 판단은 84조 문제가 그에 대한 담길 수 있어요? 해석을 대법원이 내려서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무죄를 안 내주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죄를 내주면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개혁신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서는 이게 파기 재판으로 유죄가 돼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아니면 무죄가 나와도 다 한쪽 진영에서는 이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대선 개입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형량은 알 보내주는 수 거죠. 없게. 형량은 알 수 없게.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이 뭐 다음 주면 다 근데 여유로워. 여기에, 나겠네요. 여유로워요. 여기에 한 개 더 있어요. 네. 한 개 더 있어. 다음 주면 다 할 텐데. 한 개가 더 있어요. 한 우리 개가 더 딴 있어요. 얘기 제가 합시다. 이 이 얘기는 소중한 네, 안 방송 했는데 시간에 한 개가 더 있어. 소중한 요거는 방송 시간에 들으시면 좋을 수도 자꾸 이 있어요. 얘기 한다는 이것만 것 듣고. 자체가 네. 저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아니, 주요 대선 좋겠어요. 후보의 범죄 혐의 대선의 시간인데 왜 사법 가지고 왈가왈부 요 얘기 하나만 듣고 넘어갈게요. 한 개가 더 네. 있다고. 예. 지금 세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결론인데 민주당이 또 좋아할 한계가 있어요. 뭐죠? 파기 자판 벌금 80만 원. 아, 파기 재판 벌금 80만 원. 예. 결론은 그게- 내어주고 그게 선거권은 유지를 하고 파기 피선거권은 자판 예. 벌금 80만 원. 아니, 네. 그게 그때- 언제냐면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때 이게 허위 사실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는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해서 올라왔을 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게끔 해줬던 예. 거지. 그때 네. 그때 물론 그때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왔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비빔밥 먹자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작진 여러분 그냥 한우 소고기로 먹읍시다. 아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누가 내시던 간에 다음 주 회식하는 거 적어놓고요. 예. 여기 맛있는데 아시더라고. 예. 제가 한번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한테 얻어 먹어봤어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일일 선고니까 그건 뭐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 이재명 후보의 통합형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출범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보수에 있어서도 비명계 인사들이 많이 합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유승민 의원과도 좀 친분이 깊은 인물이고 안동 쪽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 경북 쪽을 맡기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어떻게 의미가 영입이 있죠. 된 건가요? 사실은 네. 뭐 권오을 의원 정도만 해도 전에 사무총장도 제가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선대위가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후보나 저희 그런 어떤 활동하셨던 선 후배님들이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유승민계 어떤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노동 문제라든지 네. 경제 문제라든지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들이다. 저런 분들하고 어떤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권한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입하는 인사들은 또 나중에 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한 자리씩을 조금 다 역할을 맡길 그러니까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인가요? 그런 것들은 서로 가치가 맞아야 되고 뭐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 보수 확장을 했을 때 다들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본인은 본인이 한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후보가 되니까 실제로 인재를 영입하면서 보수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확장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영입해서 같이 하는 게 보수 확장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기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충분히 행정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함께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행정부를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또 새로 알려진 것은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를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게 기사가 됩니까?
같은 당 사람들인데. 근데 좀 기사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너무 비명계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비명 행사했다가 죽였다가 살려주니까 예. 기사가 되는 모양인데 과거의 대통령 선거들을 쭉 보면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돼서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 경우에는 진영을 많이 넘어가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교동계가 대거 넘어가잖아요. 그때 막 한광욱, 한화갑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박근혜 지지선을 하고 뭐 예. 이랬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그 상대 진영의 분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영입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보수 진영의 본류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정도 존재감이 기라성 있느냐. 같은 사람들이고 예. 상징성이 있는 분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별적으로 한 분씩 말하면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는 안동이 고향이시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가 그쪽이군요. 예, 민주당에서 그 광역 도의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영을 옮겨서 이제 보수에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이라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그 인간관계나 이런 폭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정치의 마지막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고향 후배니까 안동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고향 후배잖아요. 이 권오을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예. 동창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를 돕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너무 정치로 키워서 얘기할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좀 이거는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아, 깐족되면 안 되는데. 이건 깐족이 아니다. 아니 제가 선배님 김정은 선배님 만약에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를 네. 다시 영입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모시고 가세요. 아니 그거 정말 큰 뉴스가 됩니다. 아니, 모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네. 정말 1급 체제는 개혁신당인데 자꾸 예. 저희의 중도 확장, 보수 확장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니, 마이너스 정치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마이너스 정치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 분들이 다 만나고 다니더만 허은하 모시고 가세요. 대표를요. 근데 1급 체제에서 1급이기 때문에 다음이 없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다음이 없어요. 2인자가 1급이잖아요. 없는 상황. 2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인자 자리 노리면서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돕겠다고 가는 거는 왜냐면 지금 경쟁상 되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딱히 또 이재명 후보의 2인자라고 할 만한 왜냐면 2인자의 씨를 말렸기 때문에 예. 완전 말렸죠. 제초제로 하듯이 쫙 말려버렸기 때문에 네. 없어요 지금. 예.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이 2인자라는 말도 있고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뭐 강금실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충분히 이재명 후보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강금실 장관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네. 민주당 그쪽 계통의 정당에서. 예. 그럼 뭐 박용진 의원도 충분히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품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견마지로의 자세로 도와야죠. 다음 스텝을 좀 노리고 하는 거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좀 어떤가 싶은데요.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저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예. 제가 어제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예. 김지호 아, 같이 부대변인한테 올라오셨구나. 엘리베이터에 올라오면서 내가 그 권오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예. 그럼 뭐 김상욱은 뭐 기사 나오고 있던데 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그래서 내가 어제 아니 뭐 내가 말할 것까지 자기가 아니 진짜 아니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니 진짜 그래. 아니 사회자님 그러니까 분량을 좀 나눠서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하지 마요. 내가 말할 것까지 자기가 그냥 같은 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방송이야? 진짜 할 때도 너무 내 질문 다시 할게. 일단 한준호 우리가 의원은 의원이니까 얘기하는 네, 거지. 한준호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민주당은 진짜 김상우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당에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 같이 정말 소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냥 선비 같거든요. 네.
아유 그렇게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정치 공학적으로 저희가 막 영입 제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공작처럼 그렇게 할 뿐은 아니고 어떤 뭐 가치가 맞아 같이 한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이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상욱 의원이 지금 당에서도 많은 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이 결단해서 오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저희가 봤을 땐 김상욱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개혁한다 이런 생각이 많아 보여요. 뭐 예. 지금 상황에서 영입한다고 김상욱 의원이 올까요? 저는 아마도 김상욱 의원 자체가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우시잖아요, 김상욱 의원이랑. 글쎄요, 제가 전화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통화를 한 지가. 뭐 워낙 요즘 이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저도 그 기사를 갑자기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히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몽고인가요? 그 해외에 있더라고요. 몽골에 있다고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의장님이랑 지금 해가지고 의원식 의장님이랑 해가지고는 또 해외에 있다 그러길래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통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고 김상욱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보수 정치인은 맞습니다. 보수 정치인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 민주당으로까지 간다면은 너무 많은 변화일 것 같아요. 우리 보수가 아직은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까지 갈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근데 김상욱 뭐 일설에 의원 의하면은 그 여의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흘러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무소속 뭐 대선 출마설도 있던데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에요. 예, 예. 지금 무소속이 너무 많은데 뭐 그런 얘기 황운하 전 그런 대표도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 일하는 당에 네. 계속 있기는 어려운 사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을 어디 간다든가 뭐 이렇게 막 그 방향을 아직까지는 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뭐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관심이 많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정도가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토양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좀 아니 봐야 제가 될 것 좀 같아요. 덧붙이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뜻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너무 그분들을 배척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음 주제에서 다뤄지긴 하겠지만 우리 예. 당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김상욱 의원이 좀 보고 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뭔 결정을 하더라도 예. 우리 당이 지금 변하고 있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